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연애까지 포함해 남편이란 남자를 6년가량 만나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너무 급박스럽고 울분이 터져나오던 상황을 다시 기억해내며 사연을 보내보려니 손가락이 다 경직이 되어버리는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가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으로 살았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잦은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대로 살다간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겠다는 마음에 평소 관심 있어 하던 꽃꽂이 수업을 들으며 강사 자격을 획득하고 저 혼자의 가게를 차려 자영업자로 직업을 변경해 살게 되었어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처음 만나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사원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인지 전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이 피로를 느낄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차 한 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새벽 꽃시장을 나갈 때 주로 쓰는 차였는지라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이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여가며 집을 나서는 남편은 제 딴에는 제가 좀 더 여유있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살림의 비중을 더 맡아서 살았습니다. 전날 잠들기 전에 아침을 미리 준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밥 차려주는 기본적인 것들까지 제가 해왔고요. 남편 퇴근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저도 퇴근을 해서는 그때부터 저녁 준비하고 남편 밥 먹이면 거의 저녁 8시나 9시가 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내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여자였음에도 가게 업무는 가게 업무대로 바쁘고 남편 뒷바라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늘 많은 기분이 들다 보니 애를 안 낳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여기에 애 키우는 것까지 제 일이 몇 배는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지금까지도 살림은 저한테 떠넘기듯 하며 살았던 남편이 절 잘 챙겨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뻔한 쳇바퀴 마냥 하루하루 매일같이 똑같은 일과로 반복이 되어가다가 결국 저도 작년엔 힘이 붙인다면서 남편에게 참다 화를 내본 적도 있었네요. 당신, 내가 정말 회사 출퇴근하는 당신 힘들 거 아니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엄마야 보모야 뭐야. 나도 일하고 돈 벌어오는 맞벌이 중인데 최소한 밥 먹고 설거지 정도는 자기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가뜩이나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집에 와서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제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콧바람 흥 내뱉으면서 지랄을 떨어봤어요. 역시 사람은 지랄을 계속 떨어줘야 말을 알아듣고 정신을 차리더군요. 몰랐어 여보. 당신이 매번 하니까 즐거워하는 줄 알았지.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라면서 미처 그간의 수고로움들을 잘 몰랐다며 사과를 하는데 정말 내 남편만은 좀 다른 남자일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무능력하고 도움만 받고 사는 최하의 남자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상의 화를 낸다거나 싸움을 애써 붙이려고 하지는 절대로 않았어요. 전 절대로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내 가게 하면서 그간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결혼한 상대가 꼭 곁에 없더라도 충분히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던 저였음에도 저는 절대로 남편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릴 적 제가 기억이란 걸 제대로 하기 전의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는 허구한 날 집에서 싸우고 물건을 던지고 자식이던 저하고 제 남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동학대 비스무리한 것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같이 부모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정상이 아니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 두 남매가 고등학생이 채 되기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저희 남매들은 각자 남동생은 아빠를 저는 엄마를 따라가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일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남동생이 아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며 키우셨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일을 해봤자 변변찮은 청소일이나 마트 알바를 하는 것이 전부셨기에 돈이 늘 부족했고 늘 사는 걸 괴로워하셨습니다. 이혼하고서 부쩍 술을 많이 드시더니 네 아빠랑 이혼을 왜 해가지고 라는 말을 버릇처럼 꺼내시며
지난 이혼을 후회하셨고 남동생을 보고 싶어 하셨으며 또 확 죽고 싶어 하셨어요. 후회를 할 거면 왜 그렇게 물고 뜯고 서로를 비난하지 못해 안달인 양 살았나 싶었으나 엄마의 후회를 제가 다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후회와 뒤늦은 사과는 저희 남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후 혼자 괴로운 마음에 술에 취해서 사시더니 급기야 제가 고등학생 때 알바까지 뛰며 직접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달했고 대학까지 어찌저찌 가서 졸업을 채 하기도 전에 월급 한번 타보기도 전에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술을 잔뜩 마신 채로 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네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했던 엄마라는 여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여자의 삶의 끝이 결국 허망하고도 끔찍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저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으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적인 결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건 말입니다. 처녀짝에는 미친 듯이 일하고 돈 벌고 그 돈에 대출 껴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죽어라 돈을 벌겠다고 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서 내 일 열심히 하면서 남편과의 돈독한 부부애를 보다 오래도록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제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두 해 만나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연인이라 부르며 사랑을 했던 사이였기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있었습니다. 내 친정이 많이 부족하고 못난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시부모님 대할 때에는 보다 아랫사람으로 자세를 굽힌 채 깍듯하게 대해드렸어요. 딸처럼 잘 지내보고 싶었으나 저를 결혼 전부터 마냥 탐탁치 않아 하시던 분들이었는지라 친구 같은 관계는 터무니없었고 그래서 욕이라도 덜 먹자는 생각으로 예의란 예의는 갖추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만큼 시부모님께 깍듯이 굴었고 부르시거나 필요하신 걸 찾으면 자식인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시댁일도 봐드리곤 했어요. 내심 시부모님도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저를 만족해하는 듯한 눈치였고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곤 하셨죠. 다만 저는 남편이 너무 가사일에 무덤덤했다 보니 스트레스로 육아를 점점 기피하게 되었고 만약 남편이 변한다면 언제든 아이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한 채로 남편의 옆에서 조금씩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한번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후 주기적으로 남편한테 나도 일이 힘들어. 우리 둘 다 일하고 고생해서 돈 벌어오고 있잖아. 최소한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아이도 가져볼 생각을 하며 여유를 가지지 않겠어? 라고 따져가고 부탁해가며 변해줄 것을 요구했네요. 험한 말은 오고 가지 않았으나 분위기상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이제는 밥 먹고 설거지 정도는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것 정도는 알아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겨우 같이 노력해서 잘 살자던 제 말에 남편은 제가 짜증이 나고 귀찮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너 우리 엄마야? 엄마인 줄. 라면서 제 잔소리 한 번에 시어머니 같다는 소리를 하며 비꼬던 남편은 마누라가 엄마같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 다 큰 당신이 좀 성인처럼 행동하면 되잖아. 자기도 밥을 해보던가 자기도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속옷은 손빨래를 좀 해보던가 자기도 음식물 쓰레기 좀 밖에 나가 버리고 오던가 라며 따져대면 또 제가 잔소리를 한다며 귀를 막고 난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집에 들어오기에 스트레스 쌓인다면서 일이 끝났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늦게 들어오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술 냄새에 짙은 향수 냄새를 술술 풍기면서 저한테는 일하면서 회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뭘 묻냐며 냉정히 말을 끊곤 곧장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제 가슴은 철렁거렸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며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내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잘못은 분명 살림을 나 몰라라고 가사 일을 모두 내게 분담하는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왜 옆에서 힘든 소리 옳은 소리를 하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슬프기도 한데 주변을 둘러봐도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정말 너무 없더군요. 외롭고 쓸쓸함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결국 저 힘든 걸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 지내냐 안부를 물으며
눈물을 쏟아버렸고 남동생의 위로를 받으면서 겨우 다시 힘을 내고 버텼어요. 그러던 저희가 뜬금없게도 올 초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리 연애할 때만큼 돈독한 것도 아니었고 매번 잠자리를 가지는 사이는 더더욱 아니었지만 가끔 욕구 충족을 하겠다며 남편이 맨몸으로 침대 안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만큼은 남편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침대 위에서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의 침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바람을 피우면 그땐 정말 제가 아무리 이혼하기 싫어할지라도 남편과는 절대로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도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겠다고 우선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낳아도 될까 싶었던 아이가 제 몸에 찾아왔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갑작스러웠고 이제 정말 꼼짝없이 나는 육아와 살림에 치중하느라 일이고 뭐고 개판이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준 뱃속의 아기가 말이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저희보다 더 아이를 기다렸던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서는 좋아라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생전 그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시부모님과 말을 나눠본 것이 저는 처음이었네요. 남편도 괜시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자기도 기분이 신난 건지 아빠 될 준비는 아직 안 되었지만 빨리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며 기뻐라 했고요. 실제로 그 후 전과는 달리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조금 줄어들었고 가사일도 많이 도와줬으며 가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집을 비우는 것 말고는 딱히 저를 섭섭하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제 다시 가정의 안정을 되찾고 행복을 가져보는 것인가 싶은 나머지 뱃속 아기가 마냥 행운아인 것만 같았죠. 그렇게 별탈 없이 아이도 잘 뱃속에서 키우고 남편은 열심히 그리고 평소처럼 출퇴근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꽃강이와 함께 결혼식장 꽃장식 의뢰를 받아서 돈 벌겠다고 일하는데 한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의도 하고 매장에서 꽃도 팔고 온라인에서 꽃 화분도 팔며 다양하게 돈 버는 길을 열어둔 저였기에 출퇴근하는 남편보다도 어쩌면 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한번 불평을 하지 않은 채 태교에 신경 쓰며 버티고 있었고요. 이번에 결혼식 의뢰를 주신 분은 제 인스타를 통해서 DM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셨고 가격이랑 컨셉이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과 잘 맞았는지 금방 함께 작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식장과 작업운원을 하는데 이 신부님께서는 직접 확고한 컨셉이 있다며 식장 안을 꾸밀 프리랜서 플로리스트까지 직접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30대의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던 신부님과 통화도 하고 처음 인스타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레 신부님의 사진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정말 고우시더라고요. 같이 찍은 친구분들 또한 다들 무용이라도 전공하신 건지 저와는 달리 늘씬하고 또 예뻤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남의 소셜미디어에서 손님 사진을 구경해보며 속으로는 그냥 부럽다는 생각만 한 채 핸드폰을 끄려던 그때 불현듯 첫 제 인생의 암흑이 밀려왔어요. 그 손님의 인스타를 보게 된과 동시에 얼굴에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뱃속아이 아빠인 제 남편 말입니다. 닮은 사람인가? 라면서 저도 모르게 놀란 나머지 가게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그 손님의 인스타에 올려진 제 남편 같은 사람의 사진을 더 훑었어요. 남편은 태그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바로 옆에서 남편과 아주 꽉 달라붙은 채로 함께 사진을 찍은 또 다른 여자가 태그되어 있길래 그 여자의 SNS까지도 들어가 보니 남편의 사진을 대놓고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제 눈엔 참 익숙한 옷이며 시계며 신발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가끔 출근할 때 들고 가는 녹색 노트북 가방까지도 말입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설마 내 남편이 그간 바람을 피웠나 싶기도 하고 나 몰래 알고 지내는 여동생들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인지 확신도 안 서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괜히 남편한테 물어볼까도 싶었는데 이내 마음을 정리했어요. 섣부르게 오해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애초에 말을 안 꺼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솔직히 내가 임신하고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랑 어울릴 만한 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출이 잦았더라도 그건 다 주변에 저까지 아는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잠시 저랑 싸우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던 적 말고는 없었으니까 닮은 사람이라 치부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흘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전히 다시 일에 집중을 했고 시간은 어느덧 후다닥 지나쳐 그 신부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는 하객들 하나 둘 모이며 식장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고 저도 따로 먼저 집에 가지는 않은 채 끝까지 식장 체크를 한다고 신부님의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한켠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오던 손님들이 조금 많았고 다들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라 사람 구분도 잘 하지를 못한 채 저는 만족해하는 신부님한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듯한 최고의 남자가 보였어요. 옆에 팔짱 낀 여자가 있는 걸로 보아 절대로 내 남편일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 같아서 제가 도무지 신부를 보다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그 남자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신부 옆으로 자신과 팔짱 낀 여자의 손을 잡고는 다가가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요. 네 사람밖에 없다 보니 사진작가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남자가 마스크를 벗는데 제기랄 제 촉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신랑의 옆에서 남편과 팔짱 끼고 온 여자는 신부의 옆에서 나란히 커플 대 커플 마냥 사진을 찍고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곤 다시 마스크를 쓰고 하객석으로 들어오는데 제 발걸음은 어느새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좌석에 앉지는 않고 서서 신랑 신부를 보다가 여자가 뭐라 말하면서 신랑의 손을 잡고 식장 주변의 꽃을 보며 한두 송이 빼는데 제가 바로 신랑의 뒤에 선 순간 신랑이 그러더군요. 우리 와이프도 꽃 만지는 앤데 걔가 이런 걸로 돈 벌어 오는 거거든. 지금도 어디서 열심히 돈 벌면서 독종마냥 일하고 있을 게 눈에 뻔하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뭐 이 새끼야? 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제 핸드백을 들어다 곱게 왁스칠을 한 남편의 머리통에 던졌어요. 순식간에 신랑 신부며 하객이며 모두가 놀라 저를 쳐다보며 입을 다문 바람에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고 놀란 남편이 설마하는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이 저는 남편의 마스크를 벗긴 채 네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보냐 이 개자식아? 네 새끼 배 마누라 두고서 남의 결혼식장에 네 첩을 데리고 나타나? 그러고도 뭐가 어쩌고 어째? 마누라는 지금 독하게 돈 벌고 있을 거라고? 뭔 놈의 새끼가 바람을 이따위로 대놓고 피우는 거야? 라면서 제가 정성스레 만진 꽃을 들고 있는 여자를 옆으로 밀쳐내고는 꽃다발을 한 움큼 빼들어서는 그년이고 남편이고 할 것 없이 그 귀한 꽃송이를 얼굴을 내리쳤어요. 아프지도 않고 따갑다며 저한테 신경질을 내던 남편의 상간녀. 제가 신부의 인스타에서 본 그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상간녀에게는 인연이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누가 도대체 유부남이랑 불륜녀를 결혼식장에 초대한 거야? 누구야? 어떤 것들이 이 년놈들의 불륜을 또 알고 있었어? 끼리끼리 노는 것들이냐? 아님 이 둘이 불륜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라며 상간녀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쳐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이는데 대뜸 신랑 측의 어머니가 나타나선 왜 남의 결혼식장에 무리하게 행패해요? 불륜남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알고 초대를 해요? 너무하네 정말. 라며 저부터 쫓아내려 하셨어요. 저는 억울하다며 분명히 신부의 인스타에서 이 여자와 내 남편의 사진까지 다 봤다고 정말로 당신네 며느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맞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배가 너무 찌릿찌릿하게 아파오는 게 뱃속 아이한테 이상이 생겼단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행패를 부리다 주저앉자 일부 사람들은 제게 연민이라도 느낀 건지 일단은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다가왔고 저는 임신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라면서 호소를 하자 사람들이 황급히 119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 그 뒷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제 옆으로는 남동생이 어느덧 찾아와 있었고 그 뒤로는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제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무작정 뱃속으로 손을 댔는데 다행히 배는 아직 불러져 있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다 괜찮다는 동생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남동생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는지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고 옆에서 시부모님은 동생 근처에도 오지를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져 제 상태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고 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야, 네 매형 어딨어? 그 새끼 어딨냐고 라며 남편을 찾자 남동생은 뭔가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 새끼 내가 반쯤 죽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누나, 나 다 알고 왔어. 그놈의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오죽 주변 사람들도 열불이 났으면 누나 데리고 온 구급대원들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한테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곤 누나 보호자한테 말해줘야겠다면서 내가 병원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 자식이 하도 누나 옆에서 눈물을 질질 짜고 있길래 전혀 예상도 못했다가 구급대원에게 말을 전해 듣고서야 그 자식이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걸 알고는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반 죽여놨어. 지금 그 새끼도 치료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시부모님이 서 계신 곳을 기점으로 그 뒤에 있던 의자에 너무나도 눈에 익숙한 저희 남편이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서는 응급실에서 반창고에 붕대 같은 걸 감고는 넋이 나간 채로 쉬고 있더라고요. 급기야 동생은 남편의 입에서 그 상간녀가 술집 여자란 얘기, 그 상간녀의 친구, 그러니까 결혼식 초대를 해준 신부도 술집 여자란 얘기를 다 들었고 남동생은 그 상간녀까지 반 죽여버리겠다며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서는 카톡 조회까지 해서 그 상간녀 연락처를 찾다가 급기야 이번에 결혼을 한 그 신랑 신부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 4사람이서 함께 단톡방을 만들었던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는 남편이 주말마다 넷이서 커플 여행을 떠났던 수두룩한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확인했고 급기야 남동생은 그 신랑과 신부라는 놈들한테도 감히 유부남을 데리고서 니들끼리 좋다고 여행을 다닌 거냐? 술집 여자들인걸 당신도 알고 만난 거야? 라면서 카톡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전화통화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 신랑이라는 남자도 제 남편이 유부남인지 그리고 자기 신부가 술집 여자인 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임신한 채로 나타나서는 남편이라고 욕을 퍼부어대면서 결혼식장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저를 보며 꺼림칙하던 그 신랑이란 사람은 제 남동생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신부가 술집년이란 것과 제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것을 고하자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남동생은 결국 자기 말을 믿지 않은가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랑이 응급실을 찾아왔어요. 호텔에서 묵으려던 신혼부부가 진작 헤어져서는 갈라졌다는 말과 함께 자초지종을 듣겠다는 신랑 되는 사람은 제가 누워있는 응급실까지 찾아오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집안이 아주 그냥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피 터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를 따라서 신랑 되는 분의 신부와 내 남편의 상간녀까지 죄인마냥 찾아와서는 모두 모여있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오지도 못한 채 눈물을 질질 짜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는데 이형분도 모른 제 남동생이 투하한 이 거대한 폭탄의 후폭풍을 구경하면서 저는 내심 속으로 정말 통쾌했습니다. 멀쩡한 신랑 신부까지 파토를 내서 미안하지만 그들의 처지를 걱정해줄 여유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동생이 남편을 패줘버린 바람에 꼴을 구경할 맛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폭행죄를 묻지 않을 테니 그냥 한번 눈 감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살라고 하는데 그 말에 더 열이 받아서는 당신 딸내미가 내 꼴을 당해서도 그딴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주 자식놈이나 부모나 염치 없는 거 똑같다니까. 폭행죄를 합의하고 말고로 따지기 전에 당신 아들하고는 이혼할 테니까 합의금 두둑이 준비하세요. 안 그럼 내 동생 폭행죄 고소하는 순간 나도 당신 아들을 고소해버릴 테니까 평생 자식놈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양육비만 주구장창 내며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합의 잘할 생각이나 먼저 하고 오세요. 알겠어요? 라며 응급실에서 제발 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죄 없는 의료진들께
환자 아닌 사람 좀 내쫓으라며 항의를 했네요. 결국 저는 합의금과 뱃속 아이의 양육비까지 더해서 2억 정도로 통을 치겠다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제안을 마주하며 현재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뜨끔한 건지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말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몸소 체감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사람과는 영영 부부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하며 한 번에 2억을 받고 퉁치며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이혼 책임을 묻는다는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추가 위자료를 뜯어내려 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저는 이미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결혼식장에서 최소한의 개망신은 제대로 줬으니 그걸로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 뱃속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교이기에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무덤덤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용기 내고 힘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적을 시간에 주먹 다짐이 더 절실한 저이지만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글 쓰며 진정을 해보려는 30대 후반의 애같은 어른이 주부입니다. 저보다 연상인 분들께는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쯤 나이를 먹었으면 다 컸다 말하기 수월할 줄 알았는데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니 눈물부터 나오려 하고 분한 마음에 주먹부터 들이대려 하는 걸 보니 저는 아직 어른 되려면 한참 멀은 것 같네요. 애 같은 30대 아줌마의 투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결혼을 하던 때가 30대 초반을 확연히 지나치고 있던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독촉을 받아가며 결혼식을 치렀어요. 물론 서로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해가며 문제가 좀 많아 얼굴 붉히고 싸울 일들도 덩달아 많았었는데 그 순간엔 이 결혼을 확 물려버리고 싶다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 마냥 사랑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때려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똑같았다고 하는 걸로 봐선 저희 둘 다 나이에 쫓기듯이 식을 치러본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싸워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마찰 때문이었죠. 아들이 이러다 도청각으로 늙겠다면서 결혼만큼은 계속 푸시를 하시고 또 상견례까지 다 잡아놓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사를 듣고는 갑자기 제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남편을 이미 소개시켜 놓고서 둘 다 온 가족이 만날 상견례 자리를 약속하고 있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죠. 남편이 옆에 같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전화를 해서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가 세자매들 중에 막내라는 게 정말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까 네 말은 니네 집에 남자 형제가 없다는 건데 그럼 넌 나중에 내 아들이랑 아들을 낳고도 잘 키울 자신이 있니? 라면서 대뜸 저희 자매 타령에 미래의 아들 타령에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총을 머리에 여러 군데 얻어맞으며 정말 정신이 까마득할 지경이었죠. 전화를 듣다 말고 황당한 나머지 스피커 버튼을 눌러놓은 채 남편까지 모조리 시어머님이 하는 말을 듣게 만들었고 이내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 집에 남자 형제가 없는 것과 미래에 제가 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씀이시죠? 라며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머 얘 진짜 겁나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니네 엄마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어딨니? 내가 정말로 네가 자식을 잘 키울지 말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걸로 보이니? 니네 집에 아들씨가 없는 것 같으니 걱정돼서 하는 말 아니냐?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그 바람에 남편이 후다닥 전화를 받아서는 엄마 왜 그래? 무슨 결혼도 하는 커플한테 아들 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며 따져 물었고 급하게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정리하고 끊는 와중에 저는 여전히 멘붕에 빠져서는 내가 이 결혼을 이딴 소리까지 들어가며 해야겠어?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하자 라면서 뛰쳐나왔고요. 그 길을 절 따라온 남편과 길 한가운데서
니네 엄마가 잘못했다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다 쳐다보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남편도 처음에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하다가 엄마는 옛날 분이시니까 충분히 손주 타령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라면서 지엄마 편을 들려고 하길래 당장에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고요. 다만 남편이 다음날 바로 사과를 하고 결혼해달라 예원하고 용서를 한참이나 구했던 바람에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한다 말해놓은 체면이 있었는지라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어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죠. 지금이라면 당장에 남편을 쫓아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인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여전히 결혼을 할 생각인 거냐? 내가 아들 때문에 어찌저찌 니들 결혼을 시키겠는데 정말 나중에 아들 못 낳고 그러면 나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라며 몇 번이고 그놈의 태어나지도 않은 제 자식 타령을 하셨지만 결국 저도 원래 성격이 이 모양인 사람인가 싶은 마음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만인 거고 못 나오면 뭐 어쩌겠나 싶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설마 아들 한번 못 낳았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멀쩡한 부부를 이혼까지 시키려나 싶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지랄로 끝날 일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의 결혼 전 최대 실수였고요. 상견례장에서 남편에게 얼마나 사전에 혼인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지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선 아들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한번 아들을 잘 키우셨다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남편 칭찬을 하며 치켜 세워드리는 말을 해드리자 시어머니가 당연하죠. 딸내미 새 키우는 거야 뭐 아들 하나 키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면서 가만히 있던 저희 엄마를 후려쳤는데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를 확 찌르보았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입을 꾹 다물고 얌전하게 상견례가 끝나는 자리까지 밥만 드시더라고요. 내심 남편도 상견례 자리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진 못했고 정작 저희 부모님은 기분을 나빠해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남편 걱정에 시어머니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상견례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라며 씁쓸해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삐그덕거린 우리 고부관계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나아질 사이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설마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늦은 첫 임신이었죠. 태교도 열심히 잘했고 친정엄마부터 이미 아이들을 둘씩 가지고 있던 언니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챙겨주고 도와준 덕에 임신한 기간 동안 나름 어려운 것 하나 없이 도움 잘 받아가면서 지냈는데요. 하루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저 몰래 전화를 하셨대요. 대뜸 전화를 해서는 며느리를 만나지 말라고 다른 딸들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며느리를 만나게 하지 말라고 전화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바로 제가 아들을 낳는데 나쁜 기운을 몰고 오기 때문이라 했다더군요. 내 엄마고 내 언니들인데 겨우 아들 하나 낳겠다고 만나지도 말라는 말을 하러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른 채 전화를 했다니 저로서는 이 무식한 시어머니를 어쩌면 좋나 싶어서 혈압이 오르더군요. 이럴 줄 알았던 것을 어쩌면 결혼하기 전부터 눈치를 챘었는데 구태여 결혼을 해서는 내 어머니와 가족들을 욕보이게 한 내질과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어머님과 이판사판 단판을 지으랬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 사돈한테 딸내미를 만나지 말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자식 낳고 이 아이가 아들이어도 어머님 절대로 안 보여드릴 거고요. 딸이면 더더욱 내 딸 천대 안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님한테 손녀 안 보여드릴 겁니다. 평생 아이 소리 한번 못 듣고 아들 타령하며 그렇게 무리하게 지내실 거면 어디 한번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면서 직접 시댁에 찾아가기까지 해서는 시아버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막 대들며 소리를 쳐대니 손주가 태어나도 안 보여줄 거란 말을 하던 순간부터 놀라셨는지 이내 자세를 낮추곤 넌 이 늙은 시어미를 이기고 싶냐? 다 너 위해서 했단 말이야. 라며 웃어넘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숙이고 들어오시니 저도 바득바득 우겨 이길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렇게 경고 한번 주고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임신기간 동안은
웬만하면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그 시기를 어찌나 귀신같이 알고 연락이 와서는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드러누웠던 소식을 들었네요. 남편은 그걸 보고서 우리 엄마 진짜 깐깐하지. 만만한 시어머니가 절대 아니라니까? 라면서 웃기다고 웃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뭔데 내 뱃속 아이가 세상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에 환영도 못 받아야 하나 싶은 나머지 그러게 진짜 지랄 맞아도 너무 지랄 맞잖아. 적당히 좀 해야 어른 대접이라도 할 텐데 이건 뭐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혀 어쩔 수 없는 건지 라면서 시어머니를 신랄하게 비꼬아댔고요. 그 말에 남편도 자기 엄마 욕을 한다면서 기분이 토라져서는 며칠 동안 저한테 말을 안 걸다가 뭐에 정신을 차린 건지 은근슬쩍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그 짓을 반복했다 풀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했고 결국 저는 첫째 딸을 무사히 낳긴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제 병실에 한 번을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자기 엄마의 행동이 많이 부끄러웠는지 유난히 절 챙겨가며 잘 대해주려고 했고요. 하다하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는 며느리 고생 많았다면서 시어머니를 대신해 고마움을 표현하겠다며 먹을 것을 사오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서 저녁을 사주며 지극정성이었죠. 또라이 질량 법칙이 있다더니 이 집안에서 또라이가 바로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 낳고 시어머니랑은 굳이 서로 친하게 지내볼 이유 없이 대면대면 하면서 살았어요. 가끔 명절이나 가족 생일에 모일 일이 있었어도 워낙 저희 애를 예뻐해주지 않으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일부러 애를 시댁에 데려가려 하진 않았습니다. 애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시아버지는 애가 보고 싶다면서 정말 자주 연락도 해오고 혼자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다 같이 저녁을 먹다 가시기도 했죠. 저야 뭐 시아버지가 불편했어도 제 아이 예뻐해주고 저한테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으니 별말 하지 않고 집에 오실 때는 늘 환영해드렸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작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둘째를 계획하고 있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찾아온 둘째였죠. 기쁜 마음으로 주변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모두들 코로나 기간에 기쁜 소식 하나 들려왔다면서 격렬히 축하를 해줬는데요. 그중 의외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의 임신을 격렬하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간 소원하게 지내왔다는 것이 무색했을 정도로 며느라, 아이고, 네가 드디어 둘째를 임신했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뭐 필요한 건 없고, 내가 내일 당장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좀 보자꾸나. 라면서 급기야 다음날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셨는데요. 평소 저희 딸을 그렇게 무덤덤히 대하시던 양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딸이 예쁘다고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껴안고는 슬쩍 제 배를 보면서 네가 거기 들어있구나 우리 손주 라고 말하는데 아프싸 이 양반이 설마 또 아들 타령하려고 내 집안에 기어들어왔구나 싶어 아찔했습니다. 기어코 제 예상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내가 손주라고 해서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자꾸만 손주 해야 아들이 진짜 태어나는 거야. 마음가짐은 스스로 아들을 품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해. 라며 엉뚱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날은 뭐 또 저런다는 마음으로 밥 먹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제 귀를 닫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제 속을 터뜨렸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둘째 언니랑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에서 저하고 함께 있는 제 친정 식구들을 보자마자 귀신 본 듯 놀래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서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님, 임신한 사람을 잡아 끄면 어떡해요? 라며 저도 놀래서는 어머니를 뿌리친 채 소리를 질렀고 집 안에서는 무슨 일 있냐면서 저희 엄마랑 언니가 뛰쳐 달려왔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좋게 말해도 귀뚱으로 쳐듣지를 않으니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 네 주변에 죄다 딸내미만 낳은 것들 뿐인데 넌 도대체 아들을 낳을 생각이 있는 거니? 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희 엄마가 못 참겠다며 사돈, 당장 돌아가세요. 내 딸 앞에서 그딴 말하고 정신 어지럽힐 거면 당장 가세요. 라며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밖에 내버려둔 채 저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후 문을 쾅 닫으셨고요. 그날 저희 엄마는 자신이 딸들만 낳아 사돈한테 흠집이라도 잡힌 기분이라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진짜로 아들이라도 낳아야지만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자제가 될까 싶어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은연중에 바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딸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사실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식구들만 안 채로 철저하게 시어머니께는 비밀리에 붙이고야 말았네요. 딸을 둘이나 낳았다면서 또 뭔 소리를 해대실까 싶었던 나머지 제 태교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시어머니껜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요, 한참 소식이 또 없으시더니 왜 아들인지 딸인지 결과 나왔다는 소리가 안 들리냐? 설마 이번에도 딸이냐? 딸이야? 라면서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는 이게 다 제 탓이라고 한바탕 욕을 퍼부으셨어요. 말 안 듣고 저희 친정엄마의 언니들 자꾸 만나느라 부정 탔다는 말을 기어코 제 앞에서 하시면서 자기 말을 들었으면 아들이었을 거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절 혼내는데 듣다 제 입에서 시모한테 욕을 퍼붓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 같아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큰언니랑 작은언니도 다 딸들밖에 안 키우거든요. 큰언니는 외동딸 하나 낳고선 그 밖에 자녀 계획이 없다며 형부가 묵는 수술을 이미 하셨고 둘째 언니는 첫 자식부터 딸 쌍둥이를 낳아버린 바람에 둘도 버겁다면서 마찬가지로 셋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걸 보고선 저희 시어머니가 지독하리만큼 제 친정 유전자가 딸만 낳는 유전자라면서 필요 이상으로 무례하게 구는 것이었고요. 도저히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 멀쩡하던 마음이 어지러워져 되던 태교도 안 될 것 같다면서 저는 무작정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들은 욕을 또 다 일러바침과 동시에 혼자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 또한 거기서 핸드폰이고 뭐고 다 꺼놓은 채로 태교에만 집중하며 장모님 곁에서 몸 편히 쉬라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부부간의 의논을 다 마치곤 친정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친정으로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꺼버린 채 거의 도 닦는 심정으로 핸드폰 없이 태교하며 나름 편안히 잘 지냈고 매일같이 친정집에 오는 수고로움을 감행했던 남편에게 고마워 가끔 집으로 남편이 먹을 반찬도 싸가져 가고 집 정리를 해주며 우렁각시 마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초 친정엄마랑 반찬 잔뜩 이고서는 집에 들어가 냉장고를 채워놓다가 급작스럽게 진통이 왔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앞당겨져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죠. 결과대로 저는 딸을 낳았고 병원에 코로나로 가족들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남편하고 친정엄마랑만 들락거리며 저를 봐주다가 퇴원하게 되면서는 저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도 남편이 저를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조리원까지는 같이 알아보고서 조리원에 갔다 퇴원하면서는 친정엄마 집에서 좀 더 있기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야 출근하는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남편이 먼저 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애 낳고서 산후 조리원에서 10일을 보내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마셨습니다. 그 입방정을 제대로 떤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서 저희 집에 와 저랑 첫째 그리고 둘째 딸을 보며 같이 놀아주고 있었는데 밖에서 저녁 9시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냐면서 엄마가 대신 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이윽고 사돈? 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눈을 맞추며 밖으로 후다닥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앞에 와 계셨습니다. 앞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엄마를 밀친 채로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와서는 소파에 앉아선 거친 호흡을 삼켜가며 저희를 노려보셨어요. 남편이 불안했던지 엄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서로 불편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너 그 입 안 다물어? 딸만 줄줄이 낳은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애 낳고 친정까지 와 있었던 거야? 내 자식까지 기어코 여기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하며 개고생을 시키면서 니들 뭐야? 니들 뭐가 그리 잘나서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니들이 뭔데? 딸밖에 못 낳은 빙신 같은 년들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이 그 뒤치덕거리를 하게 만드냐고. 라면서 인정사정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생각나는 대로 말에 필터링을 씌우지 못한 채 막 뱉어내고는 일제히 빙신이란 말에 가족들 표정이 사나워지고 급기야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 코앞까지 다가오자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침 한 번을 꼴깍 삼키시는데요. 아유, 진짜 그 나불거리는 주둥이처럼 시작해서 염색물 빠져 저렴해 보일 정도로 붉은빛이 나는 머리칼부터 그 나이에 화장을 덕지덕지 발라서는 급기야 시뻘건 립스틱까지 예쁘다며 쳐 바르고서는 주저리 말을 하던 시어머니를 정말 당장이라도 참수를 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짜 지금이 21세기만 아니었어도 뭐라도 당장 저 옆에 애한테 뭔 해코지를 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저희 큰딸아이가 소리 지르는 할머니를 보고는 놀랬는지 남편의 다리 사이로 자기 얼굴을 감췄는데 그 모습을 보자 남편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싶었는지 엄마 나와. 당장 나와. 해도 정도가 있지. 왜 이렇게 무식하게 구는 거야 처갓댁 앞에서.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고. 쪽팔려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라며 아이를 저한테서 떼어놓은 채 시어머니 팔목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가려는 걸 그 앞에서 저희 엄마가 막아섰습니다. 야, 너 뭐라고 했어?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라며 껌 좀 씹은 듯 물어보는 저희 엄마 말에 시어머니는 한 대 때리기라도 하게? 때려봐. 빙신 같은 년들이라 했다. 아들도 못 낳는 빙신 뭐 어쩔 건데. 라면서 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저희 엄마 앞에서 더욱 약을 올렸는데요. 그 순간 저희 엄마가 글쎄 시어머니를 향해서는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라는 말과 함께 손바닥을 크게 펼쳐선 그 뺨따구를 촥 소리가 나게 때려버렸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얼굴 반면이 시뻘개질 정도로 저게 주먹질인지 뺨따구를 친 건지 헷갈릴 만한 강도로 쳐버린 바람에 급기야 시어머니가 뺨을 맞고 뒤로 몇 걸음 자빠질 뻔했어요. 감히 뭐가 어쩌고 어째? 겨우 사람 구실하고 사는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그게 뭔 대수라고 그놈의 아들 타령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거야? 너 어디 한 번 더 맞아봐 이거사. 라면서 시어머니 뺨을 한 대 더 내리치면서 달려드셨고 그 바람에 저랑 아빠가 달려들어 엄마를 겨우 말렸어요. 뭐 이미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에 몇 대 더 맞으신 후이긴 했지만요. 놀란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향해 도와달라는 듯이 쳐다보며 너 지금 감히 나를 쳤어? 나를 친 거야? 라면서 뺨을 부여잡은 채 저희 엄마한테 뒤늦게야 들이댔는데 그걸 또 저희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선 아들 앞에서 쪽당하기 싫으면 꺼지라고 현관문으로 갖다 밀어버리고야 마셨습니다. 거의 그냥 끌어당겨서는 문까지 힘으로 던져버리신 거였죠. 결국 그 꼴을 보면 남편은 진짜 내가 이 꼴을 보기 싫어서 엄마랑 연락을 안 한 거라고 하며 울부짖었고요. 엄한 남편이 울어버리니 저도 괜히 남편이 불쌍해 죽겠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했네요. 제발 그 무식한 정신머리로 자식망신 그만 시키고 좀 꺼지세요.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고 숨만 쉬면서 옆에 붙어 살라고요. 라며 소리를 지르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정도로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지 새끼가 운다며 시어머니도 별말을 더 못 꺼내더라고요. 뭐라도 말해야 아들을 진정시켜주고 싶어하는 듯 보였으나 저희 집 가족들이 시어머니가 꺼져주기만을 기다리며 노려보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결국 눈물을 터뜨린 채로 내가 다시 며느리를 보나봐라! 라는 말과 함께 저와 남편을 다시는 안 보겠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벼랑간 남편은 집 나가는 어머님을 보며 더 서럽고 화난다는 식으로 열불을 토하며 눈물을 흘렸고 결국 그날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밖에 나가 술 한잔 사주시더라고요. 남자들끼리 힘든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털어놓으며 위로를 건네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친정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오늘은 제 옆에서 아이들이랑 자고 싶다면서 그날 저희 친정에서 하루를 묵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참 별난 엄마를 둬서 이 꼴을 다 당한다는 생각에
안쓰럽다며 꼭 안아주곤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참 긴 밤이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시어머니랑 완전히 끝나버린 듯 헤어진 게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다시 미안하다 사과하며 연락이 안 와도 되고 이대로 영영 저희 가족 삶에서 사라져 버려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의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문 닫고 밖을 나서던 그 모습이 제 인생에서 시어머니를 보는 마지막이길 바라며 오늘 저는 남편과 함께 핸드폰 번호를 아예 변경하겠다고 대리점을 다녀왔네요. 시어머니로부터 이별하고 살 자세를 하나도 갖춰나가는 저희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유부녀 된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입니다. 저는 완전히 결혼을 포기하고 살고 있던 결포자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들만 포함을 하더라도 수십 명이 거뜬히 넘어가는 대가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 비용을 줄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많은 하객을 다 수용하고서 번지르르하게 결혼식을 올려보기엔 돈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기만 하더라도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는지라 결혼을 아예 포기를 하고 살았죠. 이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부터는 연애까지 뚝 끊어버린 채 온전히 일하고 나서 퇴근하면 집에 와 함께 자취를 하던 여동생과 밥해 먹고 드라마를 보면서 멍 때리는 휴식을 오래도록 취했고 자기개발은커녕 거의 제 미래를 단정 지은 채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회사 출근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기빨려온 걸 생각하면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당장 퇴근하자마자 침대로 뛰어들어가 잠을 자야지만 다음날 버틸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저한테 퇴근 후 여가생활이라든지 혹은 공부나 모임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치에 불과했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서 200 언저리에 돈을 받으며 그나마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었는지라 이대로 나 하나만 잘 버티면 평생 직장으로 여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저와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하겠다면서 버티고 함께 자취까지 시작해버린 바람에 부모님도 정말 오래도록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평생 둘이서 편하게 좋다며 살다가 정말로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노처녀 그 이상으로 늙어 죽을 거냐는 악담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부모님께 듣고 살았으니 그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독했을지는 여러분들도 지레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랬던 저인데 결혼은커녕 당장에 연애할 사람도 만나지를 않은 채 혼자 재미는 없어도 편하고 아늑한 인생을 살아가던 저였는데 2021년에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다소 뜬금없지만 연남동의 한 횟집에서 만났어요. 코로나 시국에 금요일마다 횟집을 다녔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거기 가서 돈 쓰면서 회 먹고 술 마시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저와 여동생이 자주 들리던 조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그리 붐비는 곳도 아니어서 저희가 편히 들락날락 하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2번 만나곤 서로 눈이 맞아버렸네요. 저는 완전 금사빠처럼 남편에게 홀라당 빠져버렸고요. 번호 교환을 하고 연락을 매일같이 해오다 단둘이 만날 식사를 하는 자리도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비교적 첫 스킨십, 그러니까 키스도 빨리 한 편이었고 연애하며 잠자리도 거의 만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처음 가졌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아무래도 둘 다 홍기는 진작에 넘긴 상태였다 보니 스킨십 진도 빼는 데에 있어서는 남달리 빨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매일같이 물고 빨며 서로부터 연애를 하고 지내다가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고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 결혼을 살짝 배제하며 사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는 제게 자신이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겠으니 시집을 하고 박력 있게 말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믿었습니다. 그간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나 혼자 버티며 열심히 살아온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한 남자에게 살며시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코로나 시국 내내 결혼 준비를 했고 식을 얼마 앞두지 않고서 미리 신혼집도 구하며 다녔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야 잠깐 이른 저녁에 집을 한두 차례 보러 다니거나 웬만하면 주말에 만나서
하루 종일 집 투어를 하며 신혼집을 봤는데요. 남편이 뜬금없게도 저희 둘 다 회사와도 멀고 또 그렇다고 각자의 시댁이나 친정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엄한 동네에서 신혼집을 자꾸 구하자며 떼를 쓰는 겁니다. 처음엔 떼를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서 살면 좋을 텐데 그치? 난 거기서 신혼집을 차려보고 싶더라. 라면서 뭔 이유에서인지 살아보고 싶단 소리를 해대니 좀 이상하다 싶었고요. 나중에 다른 동네 집값이 좀 많이 비싸길래 집을 쉽사리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동네라도 한번 가보자니까 거기로 가자니까 라면서 훅 들어오는 바람에 저도 그만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번 동네 구경이라도 하고 집이라도 봐보자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죠. 그곳은 북한산이 들어서 있는 서울 끝자락의 동네였어요. 대책을 미리 세워놓긴 한 건지 본인이 미리 알아봤다면서 절 데리고 곧장 한 부동산으로 들어간 남편은 이내 거기서 혼자 일하고 계시던 사장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1인 사무실 마냥 작은 사무공간을 예쁘고 여성스레 차려놓은 그 사무실에서 집 구하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어려움에 공감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까지 다 조목조목 이해하고 짚어가시며 빠른 시일내에 보고자 하는 집 목록을 한 번에 딱딱 나열까지 해주시곤 저희를 데리고 나서는데 와 정말 잘은 모르지만 여사장님께 시작부터 믿음이 팍팍 가더라고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집들을 둘러보다 보니 대체적으로 다른 서울 동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듯한 가격에 확실히 마음에 들기는 했고요. 다만 거리에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고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돋보여 밤 풍경이나 소음 같은 것이 걱정이 되긴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 도시적이고 북적대니 좋다면서 옆에서 남편이 자꾸만 동네가 좋단 소리만 해대는 바람에 전 그냥 남편 따라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집을 사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는데 남편이 저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었고 때문에 남편의 의견이 더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묵묵히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비교적 가격도 괜찮고 빌라였지만 깔끔한 새 물건인 것도 마음에 든다며 거의 이곳으로 집을 정해놓고 있던 그 와중에 불현듯 느꼈어요. 소외되는 감정을 말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랑 남편이 뭐가 그리 죽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던지 둘이서 집 얘기를 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져서는 어릴 땐 이런 계단에서 줄타기 하다 떨어지며 컸죠. 라는 말을 남편이 하자 전 웃기지도 않는데 부동산 사장님 혼자 빵 터져서는 나도 라며 맞받아치고 한번 후라이팬을 제대로 태워먹은 적이 있어서 이젠 환풍기 없는 부엌은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라고 하니 기억나 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순간 제 귀를 유심했네요. 젠장할 설마 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뭐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라며 제가 눈을 치켜 세운 채 뭔 소리를 나누는 거냐면서 부동산 사장님을 쳐다보니 사장님은 당황하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라고 말끝이 흐리는데 전 다 보였어요. 그 얼굴에 당황해서 머리 굴리고 있는 그 속마음이 드러난 표정을 말입니다. 제가 대답도 않고 가만히 두 사람을 노려보고만 있자 결국 남편이 답답해 죽겠다는 듯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속이라고 한 건 아닌데 당신이 뭔가 오해를 할까봐 모른 척 하자고 내가 먼저 말했어. 내 친구인데 부동산을 한다길래 집도 싸게 수수료 계산을 해준다 하길래 겸사겸사 라고 말입니다. 어쩐지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몇 번이고 말을 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 지 친구가 여기서 부동산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싸게 받겠다며 여기까지 집을 보러 오게 했더라고요. 다소 불쾌했고 남편의 친구라는데 굳이 둘이서 저한테 솔직하지 못하고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서 빈정도 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여사친이니 저도 여자인지라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 둘이서 저를 속인 채 대화가 재밌다고 깔깔대던 것을 생각하니 화도 좀 났어요. 하지만 제가 등신같이 참았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서 남편이랑 서로 주말까지 쪼개가며 집을 보러 온 것인데
괜히 나 혼자 필요 이상의 오해를 사서는 유치뽕짝의 질투처럼 보일 수 있는 화를 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그 여자 앞에서 쿨해 보이고 싶었고 남편 앞에서는 참하고 이해심 많은 좋은 여자로 보이고 싶었달까요? 결혼하는 마당에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신부의 마음이었다고 해두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라면서 남편의 친구라는 부동산 사장님과는 약간은 떨떠름한 채로 다시금 인사를 나누었고 그 사장님과는 비교적 좋게 집을 보고는 계약까지 단번에 완료를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게 몇 번이고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속이려 했던 게 아니란 변명을 했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별일 아니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집을 잘 구했고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받았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냐면서 남편을 이해한다는 말까지 해줬고요. 남편도 그런 제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집을 구해주신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 결혼식에 뒤늦게 초대를 했습니다. 집까지 구해주고 수수료 감면 부탁을 할 정도면 꽤 친한 사이이니 결혼식도 당연히 초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분께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나서서 좋은 집 찾아주셨는데 인사가 늦었어요. 라며 직접 그 먼 동네에 위치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는 청첩장과 함께 음료 박스 하나를 건네드리며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간 김에 그분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떨어져 있는 저희 신혼집도 한번 슬쩍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만 둘러보고 왔고요. 청첩장을 건네받은 사장님의 표정도 분명 반갑고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의 친구분들 중 여자분이 별로 없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으니 자주 만나며 친해져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 타지에서 친구 하나 사귄 듯이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요, 저희가 결혼식을 치르던 날,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식장 안에서 본 부동산 사장님은 정말 제 손에 식장을 끌려나가지 않는 게 다행이었을 정도로 목숨을 겨우 건지셨네요. 아니 글쎄 이 여편네가 남의 결혼식장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적당한 길이의 원피스가 아니라 길다란 롱 원피스를 말입니다. 흡사히 결혼식장에서 필요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저일 거라 생각하며 다가가다 얼굴을 보고는 놀래 돌아오는 게 제 눈에도 여러 번 보였고 그 밖에 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적잖게 당황을 하시고는 저 여자가 누구 쪽 손님이냐면서 수군거리셨어요. 저는 옆에 서 있던 남편한테 차마 사람들 앞에서 욕을 퍼부을 수가 없다며 눈빛을 쏘아댔고 남편도 내심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왔나 싶었는지 다가가서 말 한마디 붙이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신부가 아니냐 할까봐 지레 제 눈치부터 봤던 것이죠. 식이 끝날 때까지 제 시선을 온전히 그 여자한테서 떨어뜨린 데 오히려 발버둥을 쳤지만 죄다 마스크에 검거나 짙은 옷을 입고 있는 와중에 혼자 하얀색 긴 원피스에 하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완전 순백의 하객이었습니다. 시선이 안 갈래 안 갈 수 없었고 설마 했는데 단체 사진 찍을 때에도 구태여 남편의 옆자리에 와서 찍겠다는 진산짓을 선보이다가 참다 제 여동생이 그 옷이 너무 튀는데 웬만하면 뒤로 가서 좀 찍으시죠? 결혼식장에서 너무하시네. 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말을 해댄 바람에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뒷줄로 가더라고요. 그래봤자 남편하고는 겨우 대각선 자리로 옮긴 것 뿐이었고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진작가님께 부탁드려서 단체 사진 말고 그 여자를 빼놓고 찍은 제 절친들과의 혹은 남편의 절친들과의 사진만을 찍는 뻘짓을 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작가님께서도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시곤 촬영하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모일 땐 여자분들은 빠져주세요 라면서 굳이 그 부동산 사장이 오지 못하게 선까지 그어주셨다니까요. 아주 온 하객이며 직원이며 시선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엉망의 결혼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는 저는 저대로 부동산 여자 때문에 예민해져서 기진맥진한 채로 기분이 좋지 못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 눈치에 옆에서 부동산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오는 친구들과
가족들 눈치에 진이 빠져서는 힘이 쑥 빠져 있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려서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곧장 제주도로 향해서 저녁 레스토랑 예약까지 되어 있었는데 식사는 무슨 그냥 제주도까지 가는 것도 말 한마디 없이 겨우 기어가서는 저는 저대로 호텔에서 뻗어버렸어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소파 위에서 자고 있길래 그 모습이 불쌍해서 뒤늦게야 침대 위로 데려다 눕혔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날 생각을 다 한 거야? 결혼도 안 했지? 아직 미혼인 거지? 과거에 둘이서 사귀기라도 했던 거야? 라며 은근슬쩍 질문을 막 했는데 남편은 한결같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피곤하니 자겠다고 돌아서 눕는데 기분이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단 지레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4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신혼여행을 제주도에서 마치고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결혼식부터 조금 삐뚤어져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여행하면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하려 했고 웬만하면 결혼식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몫을 시켜놓은 채 현재만 즐기려 했어요. 억지로 마음을 쓰다 보니 서울에 돌아와서도 제 마음은 완전히 기진맥진이었지만 남편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돌아오니 설렌다나 뭐라나 하면서 기분이 째져 보이는 듯 했죠. 그런 남편을 데리고서 일단 저희는 신혼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이미 결혼하기 전날 저희가 신혼집으로 가전제품 일부를 놔둔 상태였고 저희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바로 정리정돈을 하고 그 다음날 침대를 받으면 곧장 이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참이었죠. 첫날은 둘 다 비행으로 몸이 피곤하기도 하니 대충 집 정리를 하고 또 먼지를 쓸어 담고서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왕이면 친정에 가서 자고 싶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이 결혼식 날 그 부동산 여자를 보고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마음을 자꾸 써주시더라고요.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놀다 오라며 연락을 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하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인사라도 한 번 더 드리겠다고 시댁에 가 하루를 자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자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울렸습니다. 카톡 화면에 비번 1234라는 내용과 함께 저는 모르는 꽃그림이 그려진 프로필의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기분이 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 밖에서 어머님이 일찍 아침을 차려주고 계셨는데도 남편은 신혼집 정리를 해야겠다면서 저한테는 좀 더 자고 오후 2시쯤 침대가 도착할 것 같다고 하니 그쯤 집에 오라며 더 재워놓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더 수상쩍게 말입니다. 결국 저 시어머니랑 밥 먹고 집에서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안 되겠다면서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랑 신혼집 같이 보러 가자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정말 집을 잘 치우고 있는 건지 봐야겠다며 뒤를 쫓은 것이었죠. 어머님이랑 차가 없어서 일단 택시를 타고서 그 신혼집까지 찾아갔고요. 입구에 들어가 보니 다행인지 뭔지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빌라를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따로 있어야 했는데 저는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그 앞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던 중 마침 빌라 안에서 사람이 나오길래 어머님이랑 후다닥 고맙다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3층에 위치해 있는데 다행히 빌라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라 어머님 모시고 후딱 올라갔고요. 집 앞에 도착을 한 순간 정리하려면 먼지도 쌓이니 문이 열려 있어야 할 텐데 닫혀있길래 또다시 뒷골이 땡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비밀번호를 몰라 남편에게 또 전화를 하려던 중 어젯밤 본 남편의 핸드폰에 비번이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기억하면 좋은데 애초에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옆에서 남편 혹은 부동산 사장님이 문을 대신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몰랐거든요. 게다가 하필 어제 비번이라고 하는 문자를 본 바람에 혹시나 싶었던 것이었죠. 무작정 모르겠다면서 1234를 눌렀더니 신기하게 문이 열렸고 설마 어제 그 문자가 부동산 사장의 문자였나 싶어서 누가 나 말고 우리 집 비밀번호를 멋대로 설정했냐며 궁시렁거리며 집 안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신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여자의 신발이었어요. 저보다 더 놀란 어머님이 옆에서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누가 또 왔나?
하면서 집안을 후다닥 살펴보시는데 저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안방으로 직진을 했어요. 거실 꼴을 보아하니 바닥에 발자국이 일부 선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노끈 같은 게 흩어져 있는 게 지인작의 침대가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침구류란 한글이 적혀있는 리빙 제품 브랜드의 이름에 비닐이 뜯겨져 있는 걸로 보아 이불도 도착을 한 듯 보였어요. 계획대로라면 주변 빨래방으로 침구류 세탁을 돌리고 말리러 갔어야 했는데 여태 여자 신발을 신고 온 의문의 여자와 집안에 있을 남편을 떠올리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방을 향한 그 순간 아쁘싸. 정말 저도 모르게 절 따라오던 시어머니를 내보내며 방문을 닫고 밖에서 문짝을 두드려대며 욕을 퍼붓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비닐도 안 뜯은 새 침대가 안방 안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도 아니 내 남편과 부동산 사장년이 딱 같이 누워서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빨지도 않은 이불 위에서 뒹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 것입니다. 이거 어쩐지 결혼 전부터 애초에 이것들이 몸을 섞으며 바람을 피워가고 있었던 사이인 듯한데 그래서 결혼식 내 전현이 감히 신부를 놔두고 새하얀 원피스를 맞춰 입고 왔구나 싶은 이해가 뒤늦게야 되더라고요.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도 모른 채 저는 친인 먼 동네까지 찾아와 청첩장을 건네고 집을 구해준 감사의 인사를 표했건만 전현 놈들은 저 몰래 뒤에서 서로 집 팔아주고 수술을 벌어다주며 그리고 와이프가 채 누워보지도 못한 새 침대와 침구를 위해서 감히 저보다도 먼저 내 남편과 누워선 뒹굴고 있었다니. 그것도 빨개 벗은 채. 놀라 방 밖으로 나왔다가 이내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현관문 쪽에 세워져 있던 몽둥이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신혼집에 무슨 몽둥이냐고요? 제가 여동생이랑 둘이서만 자취하면서 여자들끼리 사니까 무섭다면서 각자 도둑놈 때려잡을 몽둥이 하나씩을 사서 집안에 사놨었거든요. 그거 하나를 여동생이 져주겠다고 해서 제가 집안에 놔둔 것이었는데요. 그게 도둑놈이 아닌 남편과 불륜녀를 향해 쓰이게 될 줄이라고는 정말 태어난 머리털나며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짓을 제가 하게 되었네요. 멀쩡한 새집 방문을 부셔대면서 안방으로 쳐들어가는 절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가 참아라. 아이고 아가야. 하며 어떻게든 저를 말리겠다고 울부짖으셨고 남편을 향해서는 야 이 새끼야 결혼시켜놨더니 어디서 지아버지도 안 한 짓거리를 하고 지랄이야. 이 죽여 마땅할 놈아. 라며 지아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겠다며 급기야 남편 앞에 서는데 저는 몸뚱이 가린다고 이불로 뒤덮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을 타깃으로 잡고 몽둥이를 날렸습니다. 퍽소리 나는 소리에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나 그 옆에서 제 이름 부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싹싹 빌며 구하는 남편이나 저는 몽둥이로 그날의 몸뚱이를 몇 대 더 후려치고는 이내 남편의 가슴팍에 발길질을 해댔고 그 옆에서 울고불며 같이 용서를 구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겨우 이성을 되찾은 채 저녁 끌고 나가 라며 남편에게 마지막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알몸으로 이불 속 여자를 끌어잡은 채 집 밖으로 대책 없이 쫓아냈다가 그 여자는 옷 달라며 문 앞에서 기어가는 소리로 울부짖었고 결국 제가 베란다 밖으로 옷을 던져주니 이불 뒤집어 쓴 채로 옷 줍겠다고 베란다 아래로 달려 내려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꼴을 다 보고 도저히 남편과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절대로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다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탓에 변명도 죄다 거짓이라며 한 귀로 흘려들었고 급하게 제 부모님과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온 가족들이 다 신혼집에 모여선 파탄나는 부부를 보며 짐을 빼줬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멱살 잡혀 몇 대 더 얻어맞은 남편은 결국 뭐가 무서운지 이혼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웃겼어요. 네가 뭔데 이혼을 해주겠다 말겠다 하냐며 넌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해야 한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간녀랑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아예 저 상간녀는 동네 주민 카페에다가 상간녀가 운영하는 부동산이라면서 글 쓰고 망신을 톡톡히 주겠다고 벼렀더니 남편은 합의를 해주겠다면서 참아달라고 비내요. 상간녀가 비혼을 선언한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을 못한 채 연애를 하다가 저를 만난 거라면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자신과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돈 벌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생기를 다 박살낼 일이 있냐며 제 앞에서 상간녀편을 들고 두 사람의 지난 과거를 밝히는데 정말 쓰레기 자식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랑 단번에 이혼 변호사 찾아가 고소를 접수했고 상간녀랑 두 연놈들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이 없다며 그보다 좀 덜 그렇지만 넉넉히 합의를 해주겠다는 남편놈에게 엿먹으란 말과 함께 둘 다 사기죄까지 씌워버렸고요. 상간녀가 위자료 판결 나오는 날 그 문서와 함께 지역 카페에다가 전원의 사업장을 박살내겠다며 글도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주민이 된 저희 남편의 신상까지 함께 말입니다. 뭐까짓것 명예훼손 그딴 거 벌금 조금 물고 말죠 뭐. 전 이 연놈들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이혼녀가 되었는데 뭐 아쉬울 게 있겠냐고요. 이것들 정말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